자이언트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동환 데니월드 대표님을 모시고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세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두절미하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몇 달 지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반감기 이후에 8배가 오르네, 10배가 오르네 했는데, 이제 오늘이 4월 22일입니다. 22일 기준으로 제가 방금 봤는데 오후 촬영이고, 이제는 9,600만 원 업비트 기준이죠. 그 정도 왔다 갔다 해서 미리 투자하신 분들이 언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최근 며칠 동안은 그 국내외 정세가 불안해서 또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의 미래가 궁금한데요. 일단 반감기가 지났기 때문에 일단 가격 변화는 항상 반감기 지나고 나서 그 상승을 좀 기대하거든요. 근데 올해도 사실 그 반감기가 지나서 올해는 ETF 승인 때문에 그 상승의 기대가 훨씬 큰 게 시장의 상황인데, 그 조금 이제 변수가 생겨가지고 사실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외부적인 변수죠. 그래서 전쟁 이슈 때문에 이 이슈가 그 반감기하고 물려가지고 전쟁 이슈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서 결국에 반감기가 반감기대로 동작할지, 아니면 이 더 큰 변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재죠. 더 큰 변수 때문에 반감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가격이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이게 이제 전쟁 이슈가 악재인 이유는 이제 가상자산도 이게 자산 세계에 들어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거죠. 주식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죠. 이제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새로운 자산이고, 혹자들은 이제 오히려 비트코인이 그 해지로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이제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한 자산일 수 있고요. 근데 현재는 이 시장이 이제 막 생기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초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산이죠. 이런 자산은 전쟁 같은 이슈에 더 빨리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가 이제 좀 큰 거고, 그래서 이런 외부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비트코인의 어떤 단기적인 가격, 그 부분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국 반감기는 좀 멀리 봐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4년 주기로 생기니까, 올해 이제 4년 이제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4년 정도의 시기는 여전히 큰 외부 변수가 없으면 상승의 여지는 주는 그러한 큰 메커니즘이긴 하죠. 가상자산을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은 주식이나 이제 현물, 선물, 이런 거와 관련된 채권, 이런 관심 많으시지만 사실 네네. 가상자산은 늘 약간 의구심을 보고 바라보시거든요. 이제 네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어떤 이 모멘텀이 달라졌다. 네네. 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네. 이제 어떤 지위가 생긴 거라고 봐야 될까요? 확실히 좀 지위가 생기긴 했죠. ETF 승인이라는 거는 제도권에서 일단 승인을 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예전에는 사실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시장에서만 거래를 했다면 이제 기존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던 사람이 똑같이 주식처럼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가상자산 세계가 해킹도 많이 일어났고, 거래소도 해킹이 일어났고, 그럼 큰 자산을 거래소에 두려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단 말이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FTX 같은 큰 거래소도 이제 망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주식시장 자체는 워낙 오래됐고, 거기서 거래하는 건 일단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해킹 같은 어떤 그런 리스크는 좀 제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신뢰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안정장치 이런 게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불안해서 투자를 못했던 사람들은 좀 기회가 열려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거래소를 가입해서 새롭게 거래하는 것조차 조금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많을 거고, 그런 분들은 원래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그냥 클릭 한번 하면 더 살 수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접근성이 쉬워진 거고, 그 의미가 아무래도 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를 더 넓히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궁금한 게 그런 겁니다. 미국은 왜 도대체 승인을 해준 걸까? 현물 ETF를. 네네. 미국 이 정부의 시선이 속내가 궁금하거든요. 이를테면 네네. 이게 이제 탈중앙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 가상자산 세계인데, 네. 중앙정부가 어떤 이 코인을 인정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한 걸까? 이런 거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미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 미국 ETF 승인을 계속 반대를 했었죠.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를 하려면 그 반대에 합당한 분명한 어떤 논리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굉장히 좀 독특한 자산이란 말이죠. 그거를 어떤 그 찾아서 뭔가 이게 잘못됐다, 이게 리스크가 크다라고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그 리스크들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전문가들을 많이 모아서 물어봤겠죠. 이런 부분 어떻게 되냐. 탈중앙화돼서 시스템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아니면 도대체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운영하는 주체도 없고 뭐 관리하는 주체도 없고 발행 주체도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냐. 책임을 물을 뭐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런 대상이 없는데 그걸 또 찾고 찾아가 보면 대상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존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대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완전히 잘못된 자산이라고 근거할 규정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인 그게 안 맞는 거죠.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 플러스 워낙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큰 운용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 힘도 좀 있을 거고 그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뭐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아 헤매면 결국 대상을 찾아진다. 네.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인 건지 본질적인 궁금함이 조금 들으면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떤 자산이고 네네. 방금 뭔가 책임 구조나 이런 거 어떻게 따질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경우 일단 가장 근원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게 어떤 자산이냐. 기존에는 일단 없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이제 이해하기 좀 힘든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금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했는 걸 우리가 뭐 채굴 하는 거고 화폐라는 거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발행을 하잖아요. 발행 기관이 국가가 있고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회사가 존재하는 거고 다 뭔가 존재하는 그게 있단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도 없고 어떤 존재 자체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디지털 데이터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인터넷 이후에 디지털 세상이 바뀌면서 실제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된 거죠. 그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난 최초의 화폐예요. 그걸 이제 이해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라고 하면 가장 큰 특징이 이 원본하고 사본하고 똑같잖아요. 원본하고 사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세상에서 기존의 화폐는 국가가 어떤 위조지폐 기술로 만들어서 하면 기술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디지털 화폐는 원본과 사본이 똑같기 때문에 완전히 순수하게 디지털로 존재하는 화폐 말이죠. 그래서 탄생부터 뭐 운용 그 화폐의 어떤 흐름 전체가 디지털로만 존재하고 그렇게 되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러한 어떤 원본과 사본을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독특한 메커니즘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굴이라든지 뭐 합의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그것을 발행하는 주체 또한 뭐 채굴 경쟁에 의해서 경쟁에 이긴 사람이 발행을 하게끔 뭐 이러한 방식들이 다 내재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복합적인 개념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든 건데 그걸 조금씩 살펴보면 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존에 없던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만든 게 비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 이걸 디지털 화폐를 그러면 국가가 발행할 수 있냐 그게 또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이 주도로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 사실 디지털 세상이라는 것은 국가 간 경제가 없잖아요. 그 뭐 민족 간 뭐 저도 디지털 세계 디지털 국민인 거고 미국 시민도 똑같은데 거기 경계가 애매한 그런 영역인데 그런 영역에서 그러면 이 디지털 화폐는 누가 만들 것인가라는 어떤 주체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물음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유가 그러면 디지털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만들자라고 시작한 게 이제 비트코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메커니즘이 조금 이제 이해하기 이제 단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구나. 완전히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했던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화폐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다시 시작하면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준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걸리는 것들이 많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화폐는 뭐 국가가 발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왜 민간이 발행하지? 이런 조건부터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계속 생기는 건데 이것을 다 제거하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디지털 세상의 특징부터 이해하면서 거기서 탄생한 화폐의 발행 원리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다시 논의를 시작하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제도권의 시장에 있는 분들 만나보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에 이게 디지털 화폐라는 시각에서 보지 못하는 분들이죠. 그 이제 네네. 그런 분들은 에셋이 없다. 이제 네네. 가상자산에 담보된 뭔가 담보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이 인터넷 세계에서 갑자기 1억이다. 네. 이게 이상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가름하는 게 제일 편한 건가요? 거기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 담보물이 없단데 사실 담보물이라는 건 사실 은행도 마찬가지고 화폐도 마찬가지고 화폐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라는 기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달러 자체도 아무 가치가 없는데 미국이 발행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발행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인 거지. 그 화폐 자체는 사실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폐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그 뒤에 있는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인데 결국에 그 파고 들어가면 그 신뢰라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게 역사적으로 오래됐든 아니면 어떤 힘이 있든. 그래서 그 신뢰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비트코인도 돌아가면 비트코인이 그러면 담보가 없다라고 하는데 담보의 근원을 가져가면 비트코인은 신뢰라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 신뢰라는 메커니즘을 그 암호학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크립토 커런시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결국에 이제 근원이 암호학이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만든 걸 이 통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신뢰가 근본이 돼야 되는데 그 신뢰를 우리는 그 제3의 신뢰 기관이 아니고 이런 변하지 않는 암호학은 항상 그대로 동작하잖아요. 그런 암호학에 근거한 어떤 자산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러면 더 근원으로 그럼 암호학이 어떤 가치가 있냐? 그거는 좀 이제 다른 어떤 논의 주제가 되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서 특징할 수 있는 것은 그 근원에는 신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어떤 자산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지 기존의 어떤 국가라든지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 트레이드 되고 네. 이 교환되는 가치가 이제 비트코인이 1억 원에 근접했다는 얘기인데 네네. 가상자산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 형태로 물론 이번에 뭐 중동 불안에는 막 많이 빠지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네네. 비슷한 안전자산으로 다른 건 몰라도 비트코인은 자리를 했다라고 네.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좀 그렇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저희가 금과 같은 자산이랑 동일하게 보는 게 맞나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금과 같은 자산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시장의 초기이기도 하고 실제 이제 시총 자체가 금 시총까지 가려면 한 10배 이상은 이제 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가서 실제 금 시총하고 비슷해진다면 그때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쯤은 이제 그때 가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이런 것 같고 근데 이러다는 말은 그 비트코인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비트코인의 특징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 이것이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서는 여전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계속 그냥 지금과 같은 아니면 더 이게 발전되지 못한다면 금과 같은 지위까지는 사실 좀 힘들다고 보고 그렇지만 시장이 계속 열려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 전반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금과 같은 그런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잘 매김하게 되겠죠. 근데 그 시점에는 이미 지금과 같은 변동성은 거의 없을 거고 지금과 같은 사실 투자 기회는 없을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투자적인 관점에서 좀 자산을 봐야 되는 게 맞고 아직 이것이 안전자산이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말씀 중에는 계속해서 이제 아직 초창기다. 네. 지극히 초창기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 1억 원 된 것만으로 초창기가 아니다라고 문득 그냥 너무 비싸졌는데 네. 예, 이제 2017년에만 막 비트코인 100만 원, 200만 원대 보던 분들은 지금 이미 막 다시 그 가격에 네네. 한번 봐버렸으니까 못 사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초창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초창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해하기 좋은 건 이제 반감기 메커니즘인데 예를 들어 반감기가 며칠 전만 해도 비트코인을 10분마다 하나씩 채굴을 하는데 하나 채굴하면 6.25개를 줬어요. 채굴자한테. 그러면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면 7억 정도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 기준으로. 근데 반감기가 지금 지났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3.12호로 줄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어제까지 채굴자면 연봉이 7억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3억대로 확 반으로 준 거거든요. 이렇게 4년을 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4년 뒤에는 또 1억대로 줄어드는 거고 또 그 밑엔 계속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거의 뭐 원래 7억 연봉인 사람이 나중에는 뭐 7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반감기, 그게 이제 반감기가 비트코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최소 비용이거든요. 그 최소 비용이 현재는 사실 지금 채굴하면 좀 이득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많이 벌지만 그 비트코인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는 아무튼 최소한 한 3억 이상은 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반감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비용은 똑같은데 받을 수 있는 건 계속 준단 말이죠.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게 이제 2140년까지 채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한 3, 40년 지났을 때는 당연히 지금보다는 굉장히 최소한 한 3, 4배, 뭐 한 10배 이상은 올라야지 채굴자들이 채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여전히 좀 저렴하긴 한 거죠. 네, 저는 대표님의 시각이 궁금한데, 그게 네.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로 이 10억 원 될 수 있고, 8억 원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8배, 10배 오른다고 주장하는 네네. 이 구루들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오를 수밖에, 이게 뭐 수요 공급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분도 있고, 뭐 다른 네네. 의견도 있는데. 네네.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한 3, 40년 멀리 보면 지금보다는 당연히 더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때쯤 되면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뭐,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알트코인 포함해서 전체 생태계들이 굉장히 좀, 지금과는 다른 형태를 갖추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으로만 존재하는데 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범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때는 활용도도 커지고 실제 자산의 가치가 더욱 더 견고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장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3, 40년이면 이제 결국 이제 제가 물려있는 코인들은 제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 그 괜찮은 상속 이거죠. 그렇죠. 뭐 노후 자산으로 네네. 못 쓰고 이제 저희 노후 자산으로 제가 못 쓰고 뭐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 뭐 그런 네. 게 되는데 아니 이게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좋다고 해서 샀더니 네네. 이게 이제 3, 40년까지는 모르겠고 네네. 한 5년, 이를테면 3년, 5년 이 사이에는 어떤 정도의 뭔가 유의미한 등락폭이 있을까? 사실 이제 오를 걸 기대하지만 사실 폭락만 안 하면 되겠다,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폭락은 이제 어느 정도 하기에는 좀 뭔가 그래도 이 시장에서의 받아들여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좀 어떨까요? 아닌 것 같아요. 폭락은 그 과거에 비한 그런 큰 폭락은 그 비트코인 ETF 때문에 그 정도의 큰 폭락은 좀 막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초기고 이 시장은 폭락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폭락이 없으면 좋겠죠. 계속 오르면 좋지만 그런 자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많이 오를 수 있는 만큼 또 반대로 폭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그 폭락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투자하는 게 맞고 그 정도 전체 자산 중에서 어느 정도는 뭐 폭락이 있어도 상관없는 그 자기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정도는 넣어 놓으면 폭락이 있더라도 그걸 다 감내해내고 결국 또 오를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올라서 사서 샀는데 막 떨어질 때는 며칠 사이에 막 심하게 30%까지 막 떨어지니까 그럼 보통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통 빠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폭락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자산으로 투자를 해야지 비트코인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죠.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알트코인의 가격을 좀 궁금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알겠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지나갔는데 뭐 잘 모르겠고 뭐 가격이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로 변하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알트코인 중에 여러 개 뭐 시장을 주도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요거 이제 이 알트코인은 향후에 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알트코인을 일단 가장 대표적인 이더리움을 주축으로 해서 굉장히 시장이 계속 크게 열릴 것 같고 이더리움에서 올해 가장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이 항상 그 수수료 문제, 가스비 그리고 많은 트래픽이 몰렸을 때 그 수수료가 올라가는 그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올해 이제 레이어 2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커졌고 확장돼서 이더리움이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안전 자산으로 좀 자리를 매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주축으로 해서 이더리움과 연관된 것들, 그리고 이더리움과 또 이제 경쟁하는 코인들이 있죠. 보통 레이어 1이라고 하는데 뭐 솔라나라든지 그런 경쟁 코인들 중에 좀 대표적인 것들이 올해 주목받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다 살아남지는 않죠. 그중에 몇 개만 이제 장기적으로 살아남는데, 살아남는 걸 딱 하나를 꼽으라면 이더리움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플러스 나머지는 이제 사실 뭐가 될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긴 하죠. 이더리움 ETF, 현물 ETF, 이게 이제 승인되면은 또 뭐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이게 비트코인이랑 달리 좀 미국에서 이더리움 ETF는 어렵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 비트코인 ETF가 이미 승인됐으니까 게임이 끝났고, 이더리움 ETF가 만약에 승인되면 그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홍콩에서 먼저 그 승인을 해버렸긴 하지만, 뭐 홍콩이랑 미국이랑 입장이 다르니까 미국은 그걸 계속 보수적으로 거절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승인은 되는데 언제 될 거냐가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 결국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승인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명목상 그거를 제공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알트코인 시장 전체를 키워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의미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그것을 쉽게 승인해 줄 것 같지는 않고, 그 승인이 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잘은 모릅니다만,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뭐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폭락하지 않고 횡보를 하면은 알트코인의 가격도 이 같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던데. 네네. 그게 이 반감기 이후에도 유효한 명제가 될 수 있나요? 네, 그건 지금까지, 오늘까지는 그 시장이 지금까지 계속 유효했고, 앞으로도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다가 잠깐 이제 횡보로 이렇게 하면 그 타이밍에 알트코인들이 또 막 같이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또 비트가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비트가 만약에 떨어지면 알트는 더 심하게 떨어지고, 요 패턴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패턴은 유효하고, 왜냐하면 그 자금이 보통 그 큰 트레이딩 자금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하다가 비트코인 트레이딩이 이제 상승장에 어느 정도 자기 몫을 가져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져간 몫을 가지고 비트가 횡보할 때, 그때는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뭐 위로도 밑으로도 안 가니까, 그때 그 자금들이 보통 알트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알트에서 또 한번 탁 이렇게 흘렀다가 다시 이제 비트로 가고,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은 지금까지 똑같았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말씀 듣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러면 이더리움 뭐 아무래도 뭐 당장 힘들어도 언젠가 되잖아, 그럼 지금이 제일 쌀 때 아니야, 그럼 이더리움 사야 되는 건가?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거는 맞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어떻게 보세요? 이더리움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다면, 내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산다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들어가도 괜찮다. 나머지 알트들은 변동폭이 크지만 이더리움도 비트보다는 변동폭이 좀 커요. 그래서 그거는 염두에 두자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만약 5% 빠지면 이더리움 보통 한 10% 정도 빠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알트는 한 20%까지 빠지고, 그러니까 그 다른 거에 비해서 빠지는 폭은 비트에 비해서 크지만 또 상승폭도 그만큼 있고, 그리고 차트가 보면 비트랑 이더랑 거의 유사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트의 대표 주자가 이더리움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트를 바로 추종하는 게 또 이더리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자산 정도는 만약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비트를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알트를 내가 좀 투자하고 싶다 하면 이더리움까지는 보수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또 그런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번 1억 원 즈음에 불장이 이어질 때, 네네. 실제로 이 가상자산 시장 전체 새로운 자금이 막 신규 수혈이 되는 거는 굉장히 부족했고, 네. 그냥 이제 뭐 여러 코인이 있는 거에서 뭐 돌아가면서 그냥 띄우기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랬나요? 그런 경향이 아무래도 좀 있죠. 네, 그래서 새롭게 자금이 유입되기보다는 보통 이 시장 안에서 보통 자금들이 도니까, 그래서 비트를 투자해서 거기서 난 수익이 또 알트로 이렇게 순환돼서 돌기도 하고. 그렇지만 최근에는 근데 알트들도 시장이 많이 바뀌어서 여기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그 VC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VC들이 결국 또 투자를 해서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VC 투자가 아무래도 좀 외부에서 자금이 좀 유입되는 그런 경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초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조금 외부에서 보기엔 조금 힘들죠. 시장에 바로 반영되진 않고 시장의 마켓에 이제 뭐 코인들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투자된 거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후반영이 좀 되죠 보통. 저희 이제 뭐 매경에서 쓰는 뭐 그 코인 기사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가상자산 기사들 보면 네. 이를테면 뭐 개코인 뭐 최근에 네네. 뭐 밈 코인이라고 하는 뭐 좀 개코인이 있는지 무슨 뭐 전혀 몰랐는데 아,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르고 떨어지고. 근데 네. 이제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궁금하신 분은 그런 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오르는데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아, 네네. 떨어지는데도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네네. 아니면 오르는데 이유가 없는데 떨어진 거는 이 뭐 국외 정세니 어쩌니 해가지고 아, 더 네. 떨어지는 것 같다. 네네. 근데 원래 시장이 좀 그렇게 돼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맞아요. 원래 시장이 뭐 특히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도 그런 경향이 꽤 많이 있긴 한데 왜 오르는지 모르는데 오르는 경우가 많고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게 기본적인 이 가상자산 시장의 특징이고 지금까지 ETF 승인 이후에 조금 바뀌었긴 하죠. 근데 특히 그 밑에 특히 민코인 같은 것들은 진짜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 민코인 만드는 거는 저도 뭐 한 5분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어서 그냥 상장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누군가가 그냥 재미로 만든 민코인이 그냥 이유도 없이 막 오른단 말이에요. 폭등하고 몇백 배, 몇천 배. 이유도 잘 몰라요. 그렇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이 가상자산 시장의 트위터라든지 주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죠. 가상자산 인플루언서들이 주축으로 해서 좀 그런 코인의 가격을 좀 폭등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민코인을 내가 인감 샀어. 같이 삽시다 해가지고 같이 띄워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르는 경향들이 있고요. 뭐 예전에 주식시장에서 뭐 게임스탑 같은 그런 이슈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약간의 좀 트렌드죠. 그 문화적인 좀 새로운 트렌드 그런 이슈들이 여기에 좀 포함돼 가지고 전통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가장 어떤 급진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급진적인 시장이 이유도 없고 뭐 아무 딱히 오를 만한 그것도 없는데 그냥 막 오르는. 그래서 시장이 그냥 시장을 막 만들어내는. 그러다가 갑자기 꺼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1억으로 갑자기 뭐 한 100억까지 막 벌기도 하고. 그런 뭐 소식들이 올라오니까 또 너도 나도 막 뛰어들어서 하는데 또 갑자기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독특한 시장도 있죠, 여기에. 네. 그래서 이 신뢰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비트코인 뒤에 이제 신뢰 메커니즘이 있지만 네네. 그래도 이 에셋도 없고, 그러니까 기준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무 이유, 그러니까 저희 뭐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 아니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런 분들한테도 방금 말씀하신 게 그냥 극진적인 논리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네네. 별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별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특별한 자산들은 그 메커니즘이 분명히 있고 어떤 원리가 있고 그걸 탄생한 배경이 있고 이더리움도 이전에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민코인 같은 그냥 재미로 만든 뭐 도지 뭐 개코인이라든지 뭐 개구리 코인이라든지 뭐 별별 코인들 다 있어요. 개구리 코인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 어떤 그냥 문화적인 거죠. 굉장히 좀 젊은 세대에 이쪽 암호화폐 시장의 특징이 20, 30대 굉장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 30대에 뭐 최소 1,000억 원 이상 자산가들, 뭐 1조 이상 자산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자산가들이 그걸 이제 재미로 막 띄우는 거죠. 그 뭐 1조 자산에서 뭐 1, 2억은 돈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띄워가지고 시장을 만들어내서 또 이런 게 좀 문화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일부 그런 게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전체를 보기엔 좀 힘들고 그래서 이런 좀 독특한 새로운 시장도 있다. 이렇게 좀 인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시장 자체는 더 커지려면, 이를테면 네네. 이제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뭐가 좀 더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네네. 더 커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직 이게 다 완성이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완성이 됐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떤 얘가 그 플랫폼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앱 같은 거 쓰고 하잖아요. 그 앱 같은 것을 가상자산 시장하고 엮어가지고, 거기서 뭐 인센티브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자 통화가 생기고 굉장히 좀 복합적인 디지털 세상이 실제 구현되는 그런 걸 이제 만들고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거고 이게 실제 우리 현실에 아직 와닿은 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나올 텐데 그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좀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뭘 좀 주의하셔야 될까요? 투자하는 분들은 여전히 이 시장이 좀 초기다. 이런 걸 좀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어느 정도는 과열이 돼 있는 것 같고, 과열이 돼 있는 시장에서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좀 봐야 되고, 그렇지만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고, 초기 시장이고, 아직 끝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떨어질 가능성도 많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잠재된 굉장히 많은 어떤 가능성들이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코인을 이제 뭐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 네. 그래 그나마 안전화됐다는 것들만 하면 좋지만 네. 그 외에 알트코인들을 하고 싶은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백서라는 걸 읽어보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사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과거에는 그 백서를 보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새로 나오는 뭐 레이어 1 같은 경우 실제 뭐 PC라든지 모바일에서 그런 거기서 나온 프로덕트들이 있거든요. 뭐 앱이라고 그런 것들을 직접 내가 해볼 수 있어요. 거기 뭐 대표적으로 디파이라고 한 예금 상품이라든지 뭐 대출 상품이라든지 뭐 거래소 뭐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실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해보면 이게 좀 괜찮네라는 감이 있을 수 있고, 해보면 이게 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앱스토어 같은 거 앱 다운받으면 이게 좋으면 계속 쓰게 되고, 안 좋으면 이제 이거 별로 안 좋다 하고 안 쓰잖아요. 그래서 좋으면 내가 이거를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그 코인만 있는 게 아니고 코인을 만든 프로덕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서비스들을 내가 체험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체험해보고 퀄리티가 괜찮으면 뭐 이걸 좀 투자해볼 수 있겠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유믹스 코인이면은 뭐 거기는 게임을 조금 해본다든지 그렇죠. 뭐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게임이 네. 좀 재밌다. 네네. 그렇고 뭐 보상이 괜찮네. 네네. 뭐 이러면 코인에 한번 투자해보거나 뭐 이런 얘기신 그렇죠. 거죠. 뭐 게임 종류가 있으면 게임을 진짜 해보고, 실제 게임보다 더 좋은지, 이점이 있는지, 조금 돈을 투자해봤는데 실제 돈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제 뭐 김동환 대표님 처음 모시고 이 가상자산 얘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요즘에 뭐 관련된 이슈, 뭐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모실 건데요. 다음에 모셔서는 조금 더 심층적인 가상자산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레이어와 뭐 레이어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얘기들, 혹은 실제로 조금 요즘 분위기에서 더 오르거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것저것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